안녕하세요. 그 2021년도에는 뭐 이렇게 영상을 찍을 일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찍게 됐습니다. 작년에 찍었던 거를 다시 한번 써보려고 해보니까 너무 목소리를 천천히 해서 그 뭐 작년 10월에 학교에 이제 마이크로 스튜디오도 들어왔고 해서 그거를 써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혈액 질환에서 양리 기전에 대한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학습 성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혈전에 대해서 그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생긴 것을 녹이도록 하는 것에 사용하는 주요 약들에 대한 양리 기전을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중요한 질환 세 가지에 있어서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약들에 대한 큰 개념을 아웃라인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혈소판이 감소증에 사용하는 TPO, 리셉터 아고니스트의 TPO 줄여서 TPO 리셉터 아고니스트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것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사용되는 이제 표적 치료제로 쓰는 상품명으로는 글리백인데 이마티닙에 대한 그 기전들 그리고 그 내성들 때문에 생기는 새로 이제 만들어지는 약들에 대한 소개들을 조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발성 골수종이라고 플라즈마 셀들이 이제 캔서가 생겨서 마구 이제 증식할 때 발생하는 질환인데 여기에 이제 뭐 딱히 좋은 약은 없습니다. 근데 거기 사용하는 약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익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혈액과 관련되어 있는 약물들은 크게 이제 그 두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 파트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혈전하고 관계 있는 녀석들이요. 그래서 혈전이 생기면 혈전을 어떻게든 용해를 하는 치료가 필요할 거고, 그리고 이러한 혈전이 생겨서 그 혈관 같은 것들을 막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혈전이 이제 응집되는 것들이 이제 혈소판에서 응집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기전을 억제한 약들. 그 다음에는 뭐 여러 이유로 그 출혈, 음, 그 응고에 대한 부분들을 억제하는 항응고제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는 출혈이 자꾸 돼서 뭐 예를 들면 항응고제, 뭐 헤파린이나 와파린으로 인한 부작용 중에 하나가 출혈이 일어난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그것들에 대한 치료를 할 수 있는 녀석들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헤파린에 대한 그 치료제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는 와파린에 대한 치료제 대표적인 것들이 있죠. 프로타민 헤파린 치료제고 비타민 K가 와파린 치료제입니다. 빈혈 치료제에 사용하는 뭐 개괄에 대한 설명들을 하는 걸로 이 파트에 대한 이해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혈전하고 그 뭐 색전에 대한 이해들은 여러분들 뭐 잘 하고 계시죠. 혈전 같은 것들은 혈관벽에 부착해서 혈관을 막게 되는 녀석이고요. 그 색전 같은 경우는 혈액 내로 또 다니다가 어떤 이제 그 혈관들을 폐쇄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녀석들이겠죠. 동맥의 혈전증도 있고 정맥의 혈전증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혈전이 일어나는 그 기전들을 조금 알아야지 그 혈소판이 응집하는 것들을 억제하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휴지기의 혈소판들은 내피에서 나오는 프로스타사이클린 I2라고 하는 것들이 혈소판 활성화를 억제를 시켜서 그 응집 반응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내피세포가 이제 이렇게 손상을 입게 되면 이곳에 혈소판들이 부착을 하게 되고요. 이 부착한 혈소판에서는 트롬복산 이런 것들을 그 만들어냅니다. 이 트롬복산들은 혈소판들을 액티베이션 시켜서 그 피브리노겐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같이 혈소판의 응집 반응들을 일어나게 만들죠. 그래서 이러한 그 반응들이 일어나는 주요한 기전들을 우선 하나 살펴보면 혈소판이고요.
이 혈소판들이 뇌피세포에 부착을 하게 되면 안쪽에서 이제 트럼복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드는 메커니즘이 하나 워킹을 하고, 그리고 이 트럼복산이라든가 ATP에 반응을 해서 결국에는 이쪽에 있는 리셉터를 액티베이션 시키는데 워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피브리노젠이 만들어져서 서로 이제 응집 반응들을 하는 워킹들을 하게 되죠. 이러한 그 반응들을 차단을 하는 기전들을 써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작용들을 시키게 됩니다. 혈소판들을 보게 되면 휴지기 혈소판들은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그 혈소판이 액티베이션 돼서 피브리노젠하고 결합이 되는 형태의 혈소판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액티브한 형태의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형태가 되면 혈전이 됐던 색전이 됐든 혈관들 폐쇄할 수 있는 일들을 벌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못 일어나게 하는 약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혈소판 그 응집 억제제 중에 하나가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거죠. 아스피린의 역할은 그 세포막에 있는 아라키도닉 애시드로부터 트럼복산이라고 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들 때 사이클 옥시게네이즈 1이라고 하는 효소가 작용하는데요. 이 효소를 억제를 시켜서 트럼복산 2A를 못 만들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혈소판 액티베이션에 필요한 트럼복산 A2가 만들어지지 못함으로 해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게 되죠. 주로 이제 뇌혈 예방 치료 또는 심근경색전 등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당연히 출혈에 대한 위험성들이 있고요. 동시에 프로스타글란딘 E 같은 경우는 위장 점막을 위산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것마저도 못 만들어지게 됨으로 해서 위장장애가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트럼복산이나 또는 ADP 이런 것들이 수용체를 통해서 들어와서 결국에는 그 GP2B, 3A라고 하는 리셉터를 액티베이션 해가지고 혈소판 응집을 이제 강력하게 만드는데요. 이 그 ADP하고 결합을 방해를 하게 하는 역할들을 하는 요소들로 작용하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이 녀석이 티크로피딘이나 클로피도그렐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해당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쪽 부위에서 ADP하고 결합을 방해함으로 해서 그 GP2B나 3A 수용체가 활성화되는 것들이 억제를 당해서 혈소판 응집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단을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죠. 주로 그 심근경색증 환자의 스텐트 삽입을 할 때 혈전이 생기는 것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티그로피딘 같은 것들의 문제는 호중구를 감소증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 F6 맵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그 GP2B, 3A가 복합체를 형성을 해서 응집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건데요. 여기에 단일 클론 항체로 작용을 해서 이 녀석들의 역할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MAB가 붙어 있고요. 그 휴머하고 그 카이메릭한 형태로 만들어진 형태라서 그 XI라고 하는 녀석들이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그 심장에서 일어나는 허혈성 합병증 이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그것들을 쓸 때 같이 이제 사용을 하는 것들이 아스피린하고 항응무제인 헤파린 같은 경우를 동시에 이제 쓰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출혈에 대한 위험성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단일 클론 항체 제제 말고도
그 다이렉트리하게 GP2B나 3A를 억제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있는데 여기 그 티로피반 등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둘 다 이제 마찬가지로 GP 그 2B나 3A를 억제하는 것들은 같은 건데요. 이것은 모노크로널 안티바디 제제이고요. 얘네들은 이제 펩타이드성 제제로 거의 결합을 해서 그 수용체가 작용하는 것들을 억제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항응고제 파트를 하게 되면 응고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그 피브리노젠이 피브린으로 변해서 이제 응고 반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그 피브린으로 변하는 응고 활성을 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들이 트롬빈이라고 하는 녀석이고요. 이 트롬빈이 그 변하도록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10A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결국엔 이 10A라고 하는 물질들을 활성화시키는 내인성 인자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 외인성 인자들이 쭉 있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그 혈액이 혈수판이 응고 작용을 하는데 활성화 기작으로 제일 중요한 것들은 팩터 10A 하고 트롬빈이 제일 중요한 녀석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 트롬빈을 억제를 하게 되면 효과를 낼 수 있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헤파린이죠. 이 녀석의 문제는 가장 오랫동안 사용해 왔긴 하지만 주사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용에 불편함을 주게 됩니다. 헤파린의 장점은 트롬빈뿐만 아니라 그 팩터 10A를 동시에 이제 억제를 해서 굉장히 액티브한 그 항응고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그 혈전, 색전증 같은 것들의 치료제로 사용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헤파린의 형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린다고 그러면 보통은 항응고제가 작용하는 게 안티트롬빈이 트롬빈하고 작용을 해서 응고 반응을 억제하는데 헤파린이 들어가게 되면 이 반응들을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시켜 내게 됩니다. 그 결과 그 인액티브한 그 항응고 팩터들을 만들어내서 항응고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헤파린의 작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이 녀석은 그 10A도 이런 식으로 억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트롬빈도 같은 식으로 억제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그 긴 형태의 헤파린을 쓰게 되면 그 항응고 효과가 굉장히 다양할 뿐만 아니라 예측이 조금 어렵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생체 이용률도 그 헤파린의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딱 그 안티트롬빈하고 붙는 그 형태의 부위만 남기고 나머지들을 제거시킨 형태의 헤파린을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그 녀석을 low molecular weight 헤파린이라고 해서 헤파린보다 사이즈가 조금 작은 형태의 헤파린이라는 이름을 부르게 되죠. 이렇게 헤파린을 만들게 되면 이 녀석은 트롬빈이 붙을 수 있는 자리는 없애버렸기 때문에 트롬빈 억제는 하지는 못하지만 그 팩터 10A에 대한 억제들은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녀석들의 장점들은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장점들이 있고요. 생체 이용률이 되게 높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용도에 따라서 뭐 적절하게 헤파린을 그대로 쓰기도 하고 로우 모리큘러 웨이트 헤파린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둘 다 그 태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용은 아주 신속하게 일어나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대신 이제 부작용으로 출혈이라고 하는 것, 과민 반응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죠. 출혈에 대한 부분들의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해독제로 프로타민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 트롬빈의 그 기량제로 작용하는 물질도 있습니다. 레피루딘이라고 해가지고 거머리에서 나오는 물질에서 추출해서 사용하는 녀석이죠.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주사
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출혈의 부작용이 있게 되죠. 항응고제 파트가 이렇게 이제 주사제로 사용하다 보니까 경구제를 사용을 해서 그 쓰는 와파린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상당히 각광받고 뜨게 됐습니다. 경구 투여용 항응고제입니다. 헤파린하고 차이점은 헤파린은 주사제, 그리고 와파린은 경구 투여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디커마롤이라고 하는 녀석들도 존재를 합니다. 와파린의 작용 기전을 보게 되면 그 혈소판이 응고하기 위해서 작용하는 여러 가지 팩터들이 활성화를 가 돼야지 이제 혈소판 응고 반응들을 촉진시킬 수 있는데, 이 활성화를 시키는데 중요한 것들이 비타민 K입니다. 즉 비타민 K 그 환원된 폼이 에폭사이드 폼으로 바뀌면서 그 이 팩터들을 활성화시키는데, 그 비타민이 환원된 형태들을 많이 이제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하게 되면 이 활성화하는 것들이 제약을 받게 돼서 항응고 효과를 나타내게 되죠. 와파린이 바로 비타민을 환원시키는 환원 효소들을 억제하는 역할들을 통해서 항응고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비타민 K 기량제라고 또 불리웁니다. 따라서 와파린에 의해서 출혈 질환 같은 것들이 생긴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비타민 K를 더 투여해서 완화시킬 수 있게 되죠. 문제는 이 와파린이 약물 유전체학이라고 해서 와파린을 대사시키는 효소가 사이토크롬 P450 중에 2C9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건데요. 이 효소들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와파린의 농도, 그리고 작용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약물 상호작용의 문제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와파린의 최대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한 가지들은 임산부한테는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유산의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와파린은 우리 생체 안에서 간 효소 중에 2C9이라고 하는 사이토크롬 P450에서 대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효소는 술을 먹느냐 또는 다른 어떤 약물들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 대사 효소의 활성들이 달라지게 되죠. 어떤 효소들은 이 2C9이라고 하는 효소의 활성들을 억제를 시키게 됩니다. 이게 효소의 확정을 억제시키면 와파린을 대사를 못 시키기 때문에 와파린의 높은 농도가 혈중에 그대로 오랫동안 남아 있게 돼서 결국엔 항응고 효과들을 강화시키는 형태가 일어나고요. 어떤 형태의 약물이나 조건들은 이 2C9을 활성화시켜서 와파린 대사를 빠르게 촉진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항응고 효과를 약화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간 효소에 의해서 대사가 되는 와파린이기 때문에 이 간 효소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들,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외부 환경 요인들에 따라서 와파린을 같은 농도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항응고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임상에서 좀 주의를 요하는 상태가 되죠. 두 번째는 이 와파린은 대표적으로 S와파린 형태가 더 많죠. 이게 한 85에 15 정도의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S와파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C9에 의해서 대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와파린의 작용 역할의 중요한 지점들은 뭐냐 하면 에폭사이드 형태에 있는 비타민 K를 환원된 형태로 바꿔주는 데 작용하는 비타민 K 리덕테이지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약물 유전체가 작용하는데요. 이 1번 2C9의 효소가 어떤 형태로 있는 사람이냐, 그리고 비타민 K 리덕테이즈가 어떤 형태로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와파린 농도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 상태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대사 요소인 2C9이라고 하는 녀석이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와일드 타입, 두 번째는 투 타입, 그 다음에 쓰리 타입이 있습니다. 와일드 타입에 비해서 투 타입은 그 30에서 50% 정도의 대사 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리 타입은 와일드 타입에 10%의 대사 활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건 뭐냐 하면 그 와일드 타입이 와파린을 그 같은 시간 동안에 뭐 예를 들면 100만큼 대사를 시켜서 줄여준다면 이 투 타입 같은 경우에는 와파린을 그 뭐 50만큼만 대사시키고 나머지는 유지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따라서 그 와파린을 통해서 그 항응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어떤 일들을 해야 되냐면 와일드 타입은 대사가 많이 되니까 이 정도의 농도를 썼다면 대사를 상대적으로 적게 시키기 때문에 그 와파린이 많이 남아있는 3타입의 형태의 사람들한테는 와파린 농도를 줄여서 사용을 해야지 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1타입 그리고 2타입, 3타입을 갖고 있는 인종별로 사람들의 분류들이 어떻게 되는가 보시면 그 코케이시언 같은 경우에는 좀 베리어블이 심하죠. 아시안 같은 경우는 그 상당히 소수이기 때문에 뭐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만 점차 우리나라도 그 다인종 국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문제가 뭐냐면 비타민 K 에폭사이드 리덕테이즈라고 하는 이 그 환원 효소에 대한 녀석입니다. 이 환원 효소도 그 이 녀석의 하플로 타입을 보게 되면 AA 타입이 있고 AB 타입, BP 타입이 있습니다. 뭐 아주 간단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와파린이 이 효소를 억제해야지 항응고 효과를 잘 낼 수 있는데 와파린 같은 농도 뭐 10이라고 하는 농도로 이 녀석을 억제를 시킨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A타입은 아주 잘 억제를 하는 반면에 그 B타입은 억제하는 것들을 잘 못합니다. 이유는 그 A타입을 갖고 있는 리덕테이즈는 와파린에 약한 반면에 B타입을 갖고 있는 리덕테이즈는 와파린에 조금 견디는 센 경향들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예로 와일드 타입의 그 투시나인이라고 하는 환자한테 와파린 도즈를 사용한다고 하게 되면 A타입은 와파린에 그 약해서 잘 그 억제가 되기 때문에 A타입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와파린 이 정도 쓴다고 그러면 B타입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같은 정도의 항응고 효과를 내려면 와파린을 이 정도 더 많이 사용을 해야지 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비타민 K 에폭사이드 리덕테이즈라고 하는 녀석의 A타입 또는 B타입을 갖고 있는 빈도들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게 되면 유러피언은 반반 정도고요. 아시안 같은 경우도 거의 10에서 14% 정도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와파린을 사용할 때 그냥 경험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이제는 위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 위험성들 때문에 노악이라고 하는 것들이 최근에는 더 와파린보다 많이 그 쓰게 되죠. 노악은 그 오랄 안티코아굴런트라고 하는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많이 쓰는 것들이 다비가트란 그리고 리바록사반 그리고 아펙사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반이라고 하는 녀석들은 10A를 억제하는 녀석들이고요. 두 가지는. 그리고 다비가트라는 트롬빈을 억제하는 녀석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혈전이 이미 이제 생겼으면 이 녀석들을 녹일 필요가 있게 되죠. 플라스미노젠을 플라스민으로 변환을 시켜서 혈전을 이제 용해를 하는 녀석이고요. 이 플라스민이 결국에는 피브린을
피부린 데그라데이션 프로덕트로 만들어서 이제 억제하는 일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때 쓰는 게 그 알테프레이즈라든가 스트랩토키네이즈, 유로키네이즈 같은 것들의 효소를 써서 플라스미노젠을 플라스민으로 빨리 바꾸도록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녀석들을 쓰게 되면 국소적으로 이제 트롬빈 양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항응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투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좀 뭐 아이러니 같은 것들도 발생을 하게 되죠. 이 혈전용의 제를 이제 쓰게 되면 출혈이라고 하는 이제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를 치료 중이라든가 임신부라든가 뇌출혈, 전이성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출혈에 대한 위험성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구하죠. 알테프라제 같은 경우가 플라스미노젠 액티베이터이고요. 그리고 플라스미노젠을 신속히 활성화시키는 장점들을 갖고 있어서 심근경색이나 급성 허혈성 뇌졸중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스트랩토키나제 같은 경우에는 그 플라스미노젠하고 1대1로 결합을 해서 플라스민으로 변화시키는 장점들을 갖고 있어 가지고 션트를 한 곳이라든가 이런 곳에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녀석들은 과민 반응에 대한 위험성들이 있게 되죠. 혈전을 용이하면 그 상처 치료 중인 사람들한테는 왜 위험하냐 하면 그 상처 부위가 이렇게 혈전으로 막혀져 있는 형태가 되는데 이렇게 그 혈관 벽에 있는 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줄어들어서 문제가 없지만 상처를 막고 있던 부분들은 혈전을 용해시켜 버리면 이게 출혈이라고 하는 것들이 급속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있는지 없는지 좀 살필 필요가 있게 됩니다. 출혈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소화기 계통의 수술이라든가 전립선 절제, 혈우병 또는 항응고제 사용 때문에 출혈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헤파린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은 프로타민 설페이트라고 하는 헤파린 기량제를 쓰면 되고요. 비타민 K, 와파린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은 비타민 K 기량제를 쓰면 됩니다. 또 한 가지들은 플라스미노젠 활성화를 억제시키는 방법을 통해서도 출혈 치료를 할 수 있겠죠. 아미노 카프로닉 애시드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와파린 대신 그 노악이라고 하는 것들을 각광을 받다가 조심스러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해독제, 즉 이 노악 때문에 출혈이 생기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는데 최근에는 노악에 대한 해독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개발돼서 생겨서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빈혈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산소를 운반하는 햄이라고 하는 그 것들이 적어지거나 또는 적혈구가 감소하거나 하는 문제 때문이죠. 햄 구조는 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타민 12 같은 또는 엽산 같은 구조물들을 얼기설기 엮어 있는 형태의 물질들이 됩니다. 따라서 철이 없으면 이 햄을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철이 없을 때는 페러스 설페이트 형태의 철분을 공급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철이 없는 형태의 적혈구를 보게 되면 정상 적혈구가 이런 형태라면 철이 없어서 찌그러들기 때문에 그 소적혈구 형태의 모양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되는 특징들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엽산이나 비타민 B12 같은 것들이 부족하게 되면 이 컴팩트한 형태로 햄을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햄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냐면 이 얼기설기 해가지고 이 햄 모양이 굉장히 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적혈구를 보게 되면 조금 못생겨 있는 거대 적혈구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거대 아구성 형태의 적혈구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엽산이나 비타민 B12를 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적혈구 자체가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적혈구 숫자가 줄었다 라는 것을 어디서 인지하냐면 피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항상 통과하는 신장을 들어갔다 나오면 신장이 이제 센싱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혈구 숫자가 그 평소보다 주는 센싱을 하게 되면 신장에서는 당 단백질인 에리스로포이에틴이 줄여서 EPO라고 하죠. EPO를 만들어서 골수에서 적혈구를 조금 많이 만들어라 라고 하는 형태를 일어나게 되죠. 근데 EPO를 쓸 때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적혈구를 또 한도 끝도 없이 많이 만들어내게 되면 적혈구가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끈적끈적하고 또 모세혈관들을 쉽게 막을 수 있는 혈전 형성의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EPO를 투여할 때는 모니터링을 꼭 해야 됩니다. 그 혈구의 숫자에 대한 모니터링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는 좀 특별한 상황으로 혈소판 감소증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면역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해서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환경적인 요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혈소판이 감소하게 되면 그 아주 작은 상처의 출혈 같은 것들을 막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점상 출혈 또는 멍 같은 것들이 자주 일어나는 형태가 벌어지게 되죠. 그런 것들을 막으려면 혈소판을 생성을 증가를 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것들을 해내는 상황들은 혈소판에 있는 그 수용체들을 활성화된 수용체 형태로 변화시켜 줘서 그 TPO 혈소판 형성 인자의 그 반응들을 액티브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혈소판 생성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그 TPO 수용체를 그 액티베이션 아고니스트 하는 작용에는 두 가지가 있죠. 그 세포막 바깥쪽에서 작용하는 놀리플로스팀이 있고요. 세포막에 안착을 해서 작용하는 엘트롬보팍이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우선 엘트롬보팍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혈소판 감소증에 사용 승인됐습니다. ITP라고 하죠. 이뮨 트롬보사이토페니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출혈 위험들을 50% 정도 감소를 시킨 반면에 부작용 수준도 경미합니다. 두통이나 구역, 설사 뭐 이 정도 수준이고요. 경구제제로 되어 있습니다. 놀리프로스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FDA에서 ITP에 사용 승인이 된 녀석이고요. 주로 이제 미국에서는 그 비장 절제술을 받게 되면 혈소판 같은 경우가 정상적인 상태로 이제 워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그 표준 치료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녀석은 피하 주사 제제로 되어 있는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혈액 부분에서는 만성 골수성 백혈증 CML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있죠. CML의 역사를 보게 되면 1973년도에 그 22번 크로모솜에 있는 그 ABL이 9번 크로모솜으로 트랜스로케이션 되면서 BCR하고 ABL이 퓨전이 되고 이 퓨전이 액티베이션을 강화시키는 온커진 형태로 일어난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이제 그런 사실을 이제 안 이후에 이 온코진을 이니비션 할 수 있는 녀석들에 대한 후보들이 연구가 됐고요. 최초로 2001년도에 글리백이라고 하는 게 FDA에서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것으로 그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치료가 완전히 끝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글리백에 대한 여러 내성 기전들이 생기면서 이것들을 또 다시 내성 백혈병에 작용할 수 있는 약들에 대한 개발들이 이어져 오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커니즘은 뭐 간단합니다. 그 BCR하고 ABL이 이제 퓨전 프로테인 온코진 형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녀석들은 ATP를 계속 끊임없이 액티베이션 시키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ATP가 이제 많이 붙어 있는 형태들은 유케미아를 이제 증식시킬 수 있는 신호들을 끊임없이 보내기 때문에 백혈병이 생긴 거고요. 이마티닙이라고 하는 글리백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 포켓 사이즈에 딱 맞춰 들어가서 그러한 작용들을 억제하는 신호 전달 타겟 맞춤형 억제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굉장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마티닙이라고 하는 것들을 쓰게 되면서 여러 가지 내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 내성 기전들을 살펴봤더니 이 카이네이즈 도메인을 뮤테이션 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요 부위를 약간의 변형 부위로 만들어서 이마티닙이 반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예 BCR-ABA를 조금 더 많이 만들어서 내성을 갖게 되는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혈소판 같은 경우에 글라이코프로테인이라고 하는 펌프를 만들어서 들어온 글리백을 밖으로 이제 퍼내는 내성을 갖고 있는 기전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내성인 백혈병의 타겟을 하기 위해서 같은 형태의 신호 전달을 차단하는 건데, 거기에 맞춘 다사티닙이나 니롤티닙 같은 내성에 맞는 형태의 것들이 이제 이미 개발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마티닙이 갖고 있는 사이드 이펙트를 보게 되면 두통이라든가 경련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고요. 또는 부종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백혈병에 대한 액티베이션 하는 부분들을 차단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블러드 셀들이 줄어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유트로페니아라든가 트럼보사이토페니아 또는 아네미아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다발성 골수종에 대한 설명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죠. 플라즈마 셀이 캔서가 일어난 형태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브노멀한 이뮤노글로불린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형태의 질환입니다. 혈액에서 일어나는 종양들 중에 두 번째로 이제 많이 일어나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60세 이상한테서 이제 조금 많이 발생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제 문제라고 하면 치료가 대부분 환자에서 잘 안 된다라고 하는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표준 치료를 하더라도 생존 메디안 서바이벌이 3년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오토로고스 스템셀 플란트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치료가 또 안 된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재발의 가능성들이 있어서 항상 이 부분들은 새로운 치료제의 욕망들이 계속 있었던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플라즈마 셀들이 증식을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전통적인 항암제로 치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들은 면역세포의 증식을 조금 억제하는 장점들이 있어서 스테로이드로 처리했던 적도 있습니다. 아예 그냥 스템셀로 바꿔치기 하는 방법들도 적용했었고, 방사능 치료도 했기도 했죠. 그런데 면역세포, 특히 플라즈마 셀이 증식에 작용하는 여러 신호전달 기전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탈리도마이드가 새로 연구가 되면서 새로운 치료제 영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탈리도마이드는 말 그대로 역주행을 했던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전에는 임신을 하게 되면 메스꺼움 같은 것들을 억제한다는 목적으로 유럽에서 탈리도마이드를 썼던 적이 있는데, 단지증, 사지 단지증 같은 것들이 생겨서 퇴출됐던 녀석이었죠. 근데 왜 단지증이 생기는가 라고 연구해 봤더니 이 녀석들이 혈관을 신생하는 FGF 또는 IGF-1 이런 것들의 유전자 프로모터 부위에 결합을 해서 그 녀석들의 작용들을 억제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950년도에는 이 그 사지단증으로 이제 퇴출이 됐다가 새롭게 그 혈관 신생, 특히 FGF나 IGF 이런 것들의 작용으로 생기는 곳에 좋은 효과를 낸다라고 하는 것들이 증명이 되면서 역주행을 했고, 특히 2000년도에는 그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로 각광을 받게 됩니다. 탈리도마이드가 이런 각광을 받게 되니까 탈리도마이드 짝퉁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것의 플레임이 이뮤노 적겠습니다. 이뮤노 모듈레이터리 아마이드 드럭이 됩니다. 이 녀석을 그 약자로 어떻게 표현하면 이뮤노 모듈레이터리 아마이드 드럭 해가지고 이미즈라고 하는 형태의 용어들이 있고요. 여기에 탈리도마이드의 유사 형태로 만든 녀석들이 느랄리도마이드라든가 포말리도마이드 같은 형태의 제제들이 만들어져서 다발성 골수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벨케이드라고 하는 보르테조밉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벨케이드는 그 상품명에 해당하고요. 이 녀석이 작용하는 것들은 프로테아좀을 억제를 합니다. 프로테아좀에 작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쓸모없는 또는 고장난 단백질 또는 어떤 액티베이션을 위해서 어떤 단백질을 없애버리려고 할 때 작용하는 단백질을 그 분해하는 펩타이드 형태로 분해하는 형태인 건데요. 이것을 억제를 해서 다발성 골수종에 작용하는 약들로 개발이 된 케이스입니다. 다발성 골수종이라고 하는 그 플라즈마가 그 증식을 계속 하려면 NF-kappaB라고 하는 것들이 그 플라즈마를 증식을 시그널을 계속 줘야 됩니다. 이 NF-kappaB가 그 핵 내로 세포질에서 핵 내로 들어와서 이 역할을 하게 되려면 이 NF-kappaB에 붙어있던 I-kappaB 이 녀석을 프로테아좀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파괴를 시켜야지 이 일들을 벌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녀석을 파괴시키는 프로테아좀 얘를 억제를 보르테조밉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게 됨으로 해서 실제로 NF-kappaB가 핵내로 못 들어가게 바깥쪽에서 붙잡고 있는 일들을 하게 됨으로 해서 다발성 골수종에 그 효과적인 작용을 하게 만드는 녀석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발성 골수종 치료에 그 이용되는 약제들을 잠깐 보시게 되면 혈관 신생의 FGF나 IGF에 대한 작용들을 억제를 하는 효과를 갖고 있어서 탈리도마이드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는 NF-kappaB 팩터 같은 것들을 억제, 벨케이드 같은 그 보르테조밉이 같은 녀석들이 억제를 해서 이런 작용들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는 뭐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스트로말 셀하고의 이제 상호작용도 이러한 벨케이드나 탈리도마이드가 억제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갖고 있게 됩니다. 자, 이상 빠른 속도로 짧게 그 전체적인 리뷰어들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정리를 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혈전에 사용하는 주요 양리기전을 세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는 혈소판 응집 억제에 대한 아스피린이라든가 아니면 G2B3A에 대한 그 모노클론al 안티바디들, 그리고 ADP가 그 수용체에 작용하는 것들을 억제하는 기전의 혈소판 응집 억제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헤파린이나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스트랩토키나제 같은 혈전 용해제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그 와파린 또는 헤파린에 대한 기랑 역할을 하는 출혈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빈혈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혈소판 감소증에 사용하는 TPO 그 리셉터 아고니스트에 대한 이야기도 했죠. 엘드론보팍과 그리고 로미 프로스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그 사용하는 이마티닙이 그 어떤 작용 기전을 갖고 있고, 이 녀석에 대한 내성 때문에 내성에 적합한 다사티닙이라든가 니로티닙이라든가 같은 것들이 개발되고 있다라고 하는 표적 치료제에 대한 언급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발성 골수종에 사용하는 녀석으로 그 탈리도마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주행했대라고 하는. 그리고 이 녀석이 이미드의 형태로 니날리도마이드라든가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들은 NF-kappaB가 활성을 위해서 I-kappaB를 데그라데이션 시키는 프로테아좀을 억제하는 보르테좀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이 전체적인 아웃라인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바탕으로 임상 교수님들한테 실제로 그 혈액 질환에서 일어나는 임상적인 상황 그리고 적용에 대한 것들을 같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비록 만날 수는 없지만 뭐 언제든 그 질문이나 이런 사항들이 발생을 하면 제 이메일로 그 질문을 주시면 언제든 답장을 드립니다. 제 이메일은 jauku-건양.ac.kr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마쳤습니다. 옛날 그 2020년도 버전도 제 그 유튜브 채널에 같이 올려놨으니까 뭐 어떻게 이제 바뀌었는지, 특히 이제 바뀐 건 크게 없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또 뭐 차분하게 그 주의 있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LMS 새로운 버전이 또 여러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요. 부디 이번 학기도 건강하게 한 학기 잘 마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